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합니다. 시니어 이슈 플러스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시니어들에게 암보다 무섭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과연 돌파구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자, 우선 25년째 시니어들과 상담도 하시고 또 일선에서 학생들도 지도하고 계시죠.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자살 또 의기 관련해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계시죠. 상지대학교 박지영 교수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니어 이슈 플러스 오늘의 주제 말씀드린 대로 시니어들에게 암보다 무섭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관련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우선 1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실을 겪고 있고 시니어들이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시니어가 되면 다양한 상실을 겪게 되는데요. 자, 상실,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끊기거나 헤어지는 것 또는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 이것을 이제 사전적으로 상실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니어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관계도 끊기고 또 뭔가가 내가 갖고 있던 것이 없어진다, 이제 이런 상실을 겪는다는 것인데요. 우선 이 상실 어떻게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까요? 박지영 교수님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노년기의 상실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는 노화와 관련해서 건강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적인 부분의 퇴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건강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사실은 상실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노인분들한테 스트레스가 되거나 또는 심리적 위기를 촉발하는 그런 상실들은 대부분 이런 노화에 의한 상실이라기보다는 그 노인의 노화와 관련한 또 사회적인 상실 요인들이 있어요. 사회 네. 구조적으로. 네. 대표적으로 이제 퇴직 제도가 네. 있을 수 있고 또 가족 안에서는 이제 성인 자녀들이 떠나가는 네. 이슈도 있고, 근데 그 과정에서 노인들은 사실 관계의 상실이라기보다는 관계가 축소된다거나 내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기대하는 역할들을 또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네. 네. 그리고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득의 감소, 네.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 네.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생활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이 기반이 되는 것인데 이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인 상실뿐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상실이 동반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노인들은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런 사회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상실을 통해서 결국은 미래에 대한 꿈이라든지 여생에 대한 희망이라든지 이런 미래 삶에 대한 기대를 또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상실, 사회적인 역할의 상실, 미래 기대에 대한 상실들이 같이 연동되면서 노인분들한테는 우울감이나 또 절망감이나 또는 이제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의미 있게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무용성, 무역할에 대한 이런 상실감들이 오히려 노인분들한테는 큰 좌절감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게 현상은 부정적이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상실들을 어떻게 보면 좀 당연시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극복하는 자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죠. 근데 이제 대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것을 상실했을 때 그 상실이 자발적이거나 네. 또는 본인이 그 상실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후의 상황들을 잘 수용하고 대처할 수 있을 때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자기가 뭔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안도감을 갖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제 노년기의 상실들은 대부분 노인들이 자기가 노력하는 걸로 해결이 되거나 네. 또는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사회에서 나에게 고용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일할 능력이 있어도 사실 그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 기대하거나 의존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 생물학적인 여건이 젊었을 때처럼 본인이 어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제는 많이 상실해 가기 때문에 사실은 한편으로 이 노인들의 상실감은 약간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김효정 과장님, 자, 현장에서 이제 시니어들과 다양한 내용으로 상담도 하시고 문의도 받으시고, 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런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우울증, 스트레스, 심지어는 이제 자살까지 고민하시고 네.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어떠십니까? 특히 제가 궁금한 것은 남성과 여성이 처한 어떤 상황,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노년기가 되면 상실감을 여러 종류의 상실을 경험하시기 때문에 상실감에 많이 노출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내용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남성 노인들은 대체로 퇴직 후에 이런 상실감을 네. 많이 느끼시면서 네. 아,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시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다고 해요. 근데 여성 노인들은 젊어서부터 살아오시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이나 헌신을 하는 거에 많이 몰두를 하셨는데 이제 자녀들도 내 품에서 떠나고 나니까 그러한 역할들이 많이 축소가 되시죠. 그리고 자녀하고 같이 살아가시는 여자 어르신들도 보면 그 뭐 생활의 주도권이라든가 살림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그러한 공허함 같은 그런 상실감을 느끼신다고 해요. 네. 근데 이런 상실감을 느꼈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커질 텐데 이거를 다시 채우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거는 주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되고 어르신들이 그 이전에 얼마만큼 준비를 해왔는가도 그 부분의 회복이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사실 상실감을 경험을 하거든요. 무슨 도전을 했다 실패를 한다든가 젊은 사람들도 실직을 한다든가 이런 상실감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상실감을 극복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게 회복이 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어른들은 스스로가 이거를 극복하거나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우시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주변의 지역사회라든가 가족들의 지지가 그걸 채워줄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 가족이 그 기능을 해주기에는 요즘 시대가 그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사회적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가이드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이 상실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이 축소되거나 있던 것이 없어지거나 이제 이런 것으로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언뜻 생각해도 뭐 연령별로 또 뭐랄까요 지역별로 다양한 개인별로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연령이라던가 또는 성별로 이런 상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역적으로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이 차이는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돼요. 이 소위 말하는 도농 간의 차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나요? 김효정 과장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저희 노인의 전화에 상담해 오시는 내용을 보면 도시나 이런 큰 대도시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상담의 주제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네. 상담을 이용하시는 능력들도 상당히 뛰어나세요. 그 얘기는 본인에게 상실감이 닥쳤든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본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스스로가 찾아서 이용할 줄 아는 그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농촌 어르신들은 상담이라는 것 또는 나한테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활용하시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세요. 우리가 복지라는 게 결국은 빈부의 차를 조금 줄이자 해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복지 안에서도 사실 빈부의 차가 좀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수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노인복지관이 전국적으로 400개가 조금 안 되게 있어요. 근데 그 400개가 조금 안 되는 거 중에 반 정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도시에만 있는 노인복지관이 반에 해당이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 반을 갖고 다른 시도들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서울에만 해도 노인복지관이 지금 85개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에는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 이런 데 가서는 노인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은 못 하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아, 질문을 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서울 노인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상실감에 처해 있다. 그럼 그거를 회복하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주변에 복지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복지관에 가서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상실감도 채워줄 수가 있는데 또 게다가 서울 어르신들은 복지관이 많기도 하지만 거기에 다닐 수 있는 교통편도 굉장히 수월하시거든요. 집 앞에 나가면 지하철이 있고 또 기다리지 않아도 아무 때나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다니실 수가 있는데 농촌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복지관을 찾으려고 둘러봐도 복지관을 일단 찾기가 어려우시고 네. 그리고 복지관이 어디 한 군데 있다 해도 거기를 가시기 위한 교통편이 버스를 시간 맞춰서 나가야지만 그거를 타고 나가실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서울 노인에게는 지하철이 발휘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농촌 노인들을 위한 이거에 버금가는 어떠한 보상이라든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대형 복지관을 짓는 것까지는 좀 무리가 있겠지만 농촌 지역의 소형 복지관의 형태가 운영이 많이 개수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마저도 조금 어려운 지역이라고 하면 경로당을 활용해서 복지관 같은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경로당에 복지관에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간헐적으로는 있지만 이게 정규 프로그램처럼 잘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은 적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는 농촌의 노인들이 어딘가를 가고자 하실 때 연락을 취해서 기다려서 제공해주는 차편을 이용해서 가시는 게 아니라 항시 마을에 대기하고 있는 이동수단이 마련이 되면 그런 지원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박지원 교수님 지금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네. 관장도 여기 맡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실생활도 많이 아실 것이고 지금 이제 김유정 연구원께서 지금 지적을 하신 내용이 이제 농촌 지역은 접근성 또 이동의 어떤 제한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정확하게 짚어주셨어요. 아, 일단은 농촌 지역의 노인복지관들이 도시에 비해서 네. 사실은 그 인구 대비 네. 비교를 한다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어렵고 접근이 어려운 이유는 농촌이라는 지역 특성 자체가 도시는 아파트라든지 인구가 거주 공간들이 많이 밀집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 밀집한 영구 임대 아파트라든지 아파트 단지에 복지관이 하나 들어서면 사실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수천 명의 노인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농촌 지역은 사실 인구는 적은데 지역에 굉장히 광활하게 네. 퍼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지관이 들어섰을 때 몇 분이 안 되는 노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복지관 하나가 기능할 수 있는 것도 제약이 있고 두 번째는 교통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통 편의성이라든지 접근성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사실은 복지관이 있다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농촌 지역의 어르신들은 퇴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당신들이 일하고 싶으시고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까지는 작은 밭농사든 큰 논농사든 어떻게든 계속 1차 그 농업의 네. 생산성을 위해서 또는 네. 당신의 자식들한테도 뭐를 보내주고 싶으시니까 계속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노동하는 그 시간이 복지관이 운영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농촌 노인들 맞춤형으로 노인 복지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농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나 관계에 그런 소외감이나 고독감이 없느냐 하면 그런 거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농촌 노인분들의 생활 패턴, 생활 방식, 그리고 농촌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복지적 욕구를 갖고 있는가를 사실은 우리는 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노인복지 정책이라든지 서비스가 도시형 중심으로 나와요. 근데 그것을 사실은 정책을 입안할 때는 도시형을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자료들이나 이 정책을 입안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 자료들,
근거들이 주로 도시형에 많이 네. 초점이 맞춰져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입장에서도 같은 예산으로 같은 이제 효과성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겠죠. 아무래도 수요자가 많은 도시 중심으로밖에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농촌 지역에 맞춤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농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농촌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된 경우는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이 어떤 복지적 욕구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복지가 이분 농촌 노인들 삶의 그 삶의 구조에서 어느 부분을 지원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전체적으로 다시 좀 재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효정 연구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도시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 그 욕구들이 있고 정보들이 있다. 네. 근데 농촌 노인들은 그게 없다.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내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서비스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그 노인들이 살아오는 동안 어떤 학습과 경험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반면 그렇기 때문에 도시 노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면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고, 또 그분들이 대부분 또 사회생활이나 많은 정보들이 오가는 생활 그 문화에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요. 정보 접근성, 네, 네. 물리적인 접근성, 네, 네. 또 심리적인 접근성도. 네, 네. 근데 반면에 농촌 어르신들은 복지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나 또는 그 경험이 풍부하게 축적돼 있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들이 어떤 권리를 갖고 계신지, 이 사회와 나의 관계에 있어서 네. 내가 무엇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무엇이 나의 권리로서 요구될 수 있는지를 네. 사실 인식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들도 요구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네. 또 이런 농촌 지원하는 복지 정책은 사실은 농촌 중심으로 전개하기에는 그만한 근거라든지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비의도적인 간과를 하게 되는 네, 현상들이 네, 네, 발생하는 것입니다. 김효정 과장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이 도시 고령자들과 농어촌 고령자들과 어떤 상담 내용이라든가 질적인 내용에서 좀 많은 차이를 느끼시나요? 네. 아까 양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도 도시 어르신들은 본인에게 필요한 거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상담도 많이 하시고요. 정확히 찝어서 말씀해 주시나요? 예, 아예 구체적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위에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군요. 법률적인 상담도 참 많이 하시고요.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노년기에 이제 이혼을 하겠다 하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혼하겠다, 이 정도의 상담이거든요. 네. 지금은 그 정도의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상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도록, 난처하실 경우도 예, 많겠네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고, 네. 농촌 어른들은 일단은 상담센터에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적으세요. 근데 그게 안에 욕구가 없어서 상담을 안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거꾸로 전화를 걸어드리는 그런 상담을 네. 이렇게 편성을 해서 해드리고 있죠. 네. 그렇게 저녁 무렵에 전화를 한 번씩 해드리면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경우 있어요. 오늘은 사람하고 말을 한 번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 처음 해요. 이렇게 얘기를 네.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드리는데 이게 조금 뭐랄까 좀 만족하시게 되고 하시면 어르신들이 가끔씩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한 사람하고도 말을 나누지 않은 채 밤에 잠자리에 드시면서 불을 끄고 누워 계시면 여기가 이쪽 세상인지 저쪽 세상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실 때가 있대요. 근데 이제는 저희 상담센터하고 전화를 이렇게 하고 대화를 좀 나누고 잠자리에 드시니까 좀 행복한 상태로 주무실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김효정 연구원님 말씀 듣는 순간 네.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불을 끄는 순간 네. 여기가 이 세상이나 저 네. 세상이냐 구분이 안 되실 정도로 네. 자, 그 정도로 외로움 또 고독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건데 그 교수님께서는 주로 이제 질적 접근 그러니까 인터뷰 형식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직접 어르신들 만나 뵈면 같은 사례들을 또 많이 겪으시겠어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홀로 계시는 네. 독거 어르신들, 네. 그다음에 이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바쁜 자녀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고 네. 사실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도 많지 않고 그냥 출근하고 밤에 돌아오면 피곤한 자녀들이 있으니까 사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가족 내에서 외딴 섬처럼 이 소통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가족 안에서 당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그 규범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역할들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네. 굉장히 평가절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내가 살아있는 게 자녀들한테 부담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다가 편히 가면은 좋겠는데 혹시 혼자 사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내가 밤에 이렇게 누우면 이게 이승이냐 저승이냐 그것이 혼란된다라고 하셨던 그런 마음들이 노인분들한테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노인들이 느끼는 고독감이나 노인들이 느끼는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은 결국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느냐 접촉의 빈도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실제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저 자녀와 또는 나와 의미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확신 또 관계에서의 소속감 네. 이런 부분들이 충족된다면 어르신들은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이웃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시군요. 네. 교수님 그 원주도 그 외곽에 농촌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 원주 노인 복지관 어떻게 오고 이용하시나요? 사실은 저희가 등록 인원이 9,800명이에요. 네. 원주시가 30만 인구입니다. 네. 그중에 노인 인구가 한 4만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이제 9,000명, 9,800명 이제 조금 올림을 해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원주시 노인 4명 중에 1명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돼서 저희가 프로그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이 이제 사망하시고 이러신 분들을 제외하고 막상 계신 분들을 봤더니 한 7,000분 정도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농어촌 비율은 몇 %일까요? 글쎄요. 저는 뭐 7, 80. 7, 80이요. 저는 역으로 5%, 10% 접근성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맞췄습니다. 네, 왜냐하면 복지관이 이렇게 네. 도농 복합 도시에서는 주로 농촌 지역에 배정이 되기보다는 도시형 인구가 많이 밀집해 있는 곳에 복지관을 설립하게 돼요. 그런 규칙이 있는 건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이용 편의성을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촌 어르신들이 실제로 등록하고 이용하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하더라도 복지관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이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사실은 도시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네, 네. 홍보를 하더라도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수동적인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도농복합 지역에서 농촌 어르신들이 느끼는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오면 깨끗한 옷과 하얀 피부와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갖고 사회생활을 했던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정보력이 좋으시기 때문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반면에 이제 대체적으로 좀 학력이 낮고 여전히 생계를 위한 노동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 복지관에 왔을 때 상대적으로 계층 의식을 느낀다거나 박탈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갭을 좀 극복해 보고자 지금 상당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지원을 하자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가능하면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실제로 이 거주 공간에서 고립되었다라기보다는 이 사회적인 보호 장치, 사회 서비스에서 고립되어 있는 농촌 노인분들에게 좀 접근하는 방식을 해보자. 그래서 뭐 마을 관리소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들을 많이 모색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농촌 어르신들의 사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지나 또 이용하는 어떤 그 학습하는 이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그런 네. 역량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통계청이 올해부터 이제 여러 가지 통계를 낼 때 65세 이상을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모든 노년층을 65세 이상으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인 복지 정책은 물론이고요. 소위 말하는 실버 산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이 기업가들도 굉장히 많은 혼선을 겪어왔었죠. 자, 올해부터 이제 이렇게 연령별로 여러 가지 통계를 잡는다고 하니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 논의대로 이제부터 연령과 더불어서 지역별로 도시와 농촌 간의 실상을 좀 잘 반영한 그런 정확한 통계들이 좀 생산이 돼야 되겠고요. 그에 맞춘 맞춤형, 말로만 맞춤형이 아니라 농촌 어르신들을 위한 여러 가지 좀 좋은 복지 방안도 좀 여러 가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니어들이 노년기에 들어서 1차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바로 이 고령자에 대한 혐오, 부정적 인식입니다. 이제는 경로가 아니라 혐로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 고령자를 비하하는 그런 이 젊은 세대들의 은어는 뭐 일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청년과 이 노년 세대의 갈등, 알고 보면 노인복지라는 개념, 이것이 결국은 청년의 부담 아니냐, 이런 인식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심지어 시니어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젊은이들은 우리 일자리들을 이 고령자들이 다 빼앗아 간다. 이제 이렇게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일자리 세대 갈등이 또 현재 또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노인 또는 늙음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부정적 인식, 이것이 바로 또 시니어들의 상실을 또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박지영 교수님 어떻게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상실은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도 있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상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문제를 정의를 내릴 때는 적어도 한 사회 구성원의 다수나 어떤 특정 집단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네. 그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을 때, 네. 그리고 그 고통의 결과가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의 지금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가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바로 그 다음 세대, 인 중장년이 또 그 문제를 답습하게 될 것이고 네. 결국은 지금 우리가 그걸 부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소홀히 하면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연동되면서 노인 문제는 절대 감소하지 않을 거예요. 계속 축적되어 나갈 네. 것입니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노인의 상실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 대표적으로 퇴직제도를 볼 수가 있는데요. 퇴직제도를 우리는 그 노동의 능력으로 퇴직의 기준을 노동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연령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능력이 있고 충분한 경험과 지혜가 있어도 사실은 일정 연령이 되면 모두가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또한 노동시장에서 원활한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세대 간의 순환 구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노인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 노년기의 자아 실현, 그다음에 자립. 네. 결국은 노인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상실되는 거예요. 네. 그럼 노인들에게 자립의 기회가 상실된다면 이 노인들의 생활을 누가 부양해야 되는가? 네. 과거에는 가족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가족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회가 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와 노인과 또 노인 이외의 다른 연령대가 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합의하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더욱 지금의 노인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한 740만 명, 그래서 14.3%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노년기로 막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약 730만 명입니다. 네. 지금의 노인 인구만큼 지금 대기하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지금의 노인들과는 다른 욕구를 갖고 있는 세대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보다는 학력도 있고 네. 사회적 경험도 풍부하고 네, 네. 노년기 삶에 대한 기대치가 높죠. 적어도 의존적인 노년기보다는 내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본인들도 노년기에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한 것이죠. 네. 이런 것을 노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은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통제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첨단 IT 산업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적응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학습해야 되는가를 요번에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 노인분들은 이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올해 우리나라의 이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실 노인들의 경험을 리뷰해 볼 필요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그것이 곧 미래 노인들이 직면할 문제들, 즉 IT 산업이나 많은 소통 그 시스템에서 배제되어지는 것들. 네. 제가 사실은 아까 일찍 도착을 해서 옆에 건물에 커피점을 갔는데 네, 네, 네. 체온을 딱 재고 나서 저의 신상을 그 QR 코드로 네, QR 네, 코드를 네. 이렇게 찍으래요. 네. 그래서 제가 QR 코드를 어떻게 찍나요? 저는 이제 활용할 줄 몰랐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만한 모니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물어봐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결국은 제 나이 또래 어떤 분이 오시더니 카카오톡 하십니까? 그러시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마치 제가 처음에 키오스크 네, 그 네. 데스크에서 이것이 낯설었던 것처럼. 근데 미래에는 아마 노인들의 상실이 또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네. 현재처럼 일자리나 빈곤의 문제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겠죠. 사회 소통 구조에서 배제되고 또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기여성들이 분명히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노인들에게 어떤 학습 방법 네. 또 노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네. 앞으로 현재의 노인분들이 직면하는 건강의 문제, 빈곤의 문제 이외에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노년 세대가 부딪히는 사회 적응, 일자리, 소통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IT로 인한 변화, 그 안에서 이 시니어들을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고 이 문제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20플러스에서 다뤄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맏형이라고 하는 58년 개띠, 올해 이제 65세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이제 편입이 된다.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봐도 막상 닥쳐야만 나 노인이구나. 그때부터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고 뭔가를 걱정하고 그때부터 이제 큰 걱정에 휩싸이면서 본인의 이제 처지에 대해서 좀 심각한 우려를 하는 어떻습니까? 보통은 이런 고민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미리 잘 준비 안 하시죠. 그렇죠.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떤 어려움이라는 거는 닥친 다음에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미리 예견해서 준비하는 경우는 굉장히 적어요. 저희가 노인의 전화에서 왜 노인에 대해서 이제 많이 편견이나 부정적으로들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서 그 인식 조사를 했어요. 노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세대를 나누어서 네. 10대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네. 그렇게 했는데 모든 세대가 네 그룹 모두 다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점수가 더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근데 요 네 그룹 중에서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중에서도 그 부정적인 점수가 제일 크게 나온 세대가 어딘가 봤더니 중년 세대가 노인에 대한 이 편견이랄까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점수가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왜 그럴까 두려움 생각을 해봐요.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바로 다음이 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노년기가 길어진다? 평균 수명도 뭐 길어진다, 뭐 오래 살게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긍정적인 의미로 하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럼 왜 부정적으로 생각할까 하면 두렵다, 걱정이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왜 걱정이 될까? 노인이 되는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서죠.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노후 준비, 그러니까 노년기에 절대 할 수 없는 게 뭔가 하면 노후 준비. 그렇죠. 그럼 노후 준비는 노년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노년기가 그렇게 길어진다고 얘기한다면 그렇게 길어지는 거에 대한 준비는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걸 중년기 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이루어지는데 중년 복지라는 말은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과목도 굉장히 적고 많이 이렇게 소개되는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중년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조금 더 부각할 필요가 있고 중년기에 노년기를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 배워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중년복지가 지금부터라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사회나 국가가 그 노년기를 노인들을 많아지는 노인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중년복지가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때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이 준비가 된 채로 노년기로 넘어간다면 노인 인구가 많아져도 독립적이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네. 저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시면서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어요. 기계라든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은 좀 꺼려 하시기도 하고 잘 이용 못 하세요. 저는 이제 다니면서 실제로 느꼈던 게 기차역이라든가 영화관에 가면 표를 사려고 매표소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노인들이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 어플로 다 예약하고 오거든요. 본인이 네, 네, 원하는 네. 자리까지 지정을 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노인들에게 이러한 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을 했고 지금 이제 복지관이나 이런 곳들에서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 이런 것들 교육도 하고 있고요. 네. 또 컴퓨터 교육들은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어르신들도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려는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은 이제 구식이래.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 있게 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우리를 바라보나 봐. 이렇게 한탄만 하실 게 아니라 어르신들도 사회나 국가나 가족들도 노력을 하지만 어르신들 스스로도 자꾸 배우시려고 자꾸 접근하시고 자꾸 두드리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박지원 교수님, 그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수업도 진행하시고 그러시다가 학생들의 눈치를 보면 아까 소통 강조를 하셨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학과 특성상 네. 네.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 네. 하는 그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인간에 대한 그다음에 노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연령이나 어떤 그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편견을 갖거나 어떤 그 심판적 태도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배제하는 거가 좀 네네네. 훈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노인복지 시간에 들어오면 노인을 좋아하고 뭐 노인 뭐 이러지는 않아도 네. 실제로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좀 강한 네. 친구들이 많이 있죠. 네, 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제가 다른 세팅에서 만나는 젊은이들을 보면 사실은 노인들에게 그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연하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각각의 세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경제적으로만 네. 준비하려고 하죠. 네. 사실은 노년기에 경제만 갖고 사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젊은 세대들에게도 본인들의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교육 과정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청년들은 노란색 안경을 끼고 노인분들은 푸른색 안경을 끼고 서로 어떤 게 빨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 지식, 또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고 아마 젊은 중장년층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경험한 노인은 본인들이 바라본 조부모,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뭐죠? 시어머니. 친할머니 뭐 이런 역동 속에서 노인들을 이해하지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 노인이 되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 볼 때는 왜 저렇게 고집스러운가? 왜 저렇게 외골수인가? 라고 하지만 노인들의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심리적 변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청년들과 이제 세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저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네. 사실은 그 세대 갈등의 원인은 사회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정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저는 노인들에게 부정적인 청년들을 비난할 수도 없고 또 청년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또 노인들을 비난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니어 이슈 플러스 오늘은 시니어들에게 암보다 더 무섭다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이 사회적 상실감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 다뤄볼 수는 없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얘기해봤습니다. 2부에서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상실감을 겪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님 그리고 한국노인의 전화 김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개인적 상실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중에 누구나 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치 있고 뭔가 뛰어나다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인정의 욕구가 있는데 결국은 노인분들은 실제로 이런 할인 쿠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 통로들이 차단되는 거죠. 만약에 어르신들 입장에서 내가 그럼 이제부터라도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이 다 똑같은 직종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드릴 수는 없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이나 아니면 내가 제한된 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먹거리가 굉장히 같은 금액이라면 예전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노년기의 상실감이라는 건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어떻게 플러스적인 요소로 채워줄 것인가에 대해서는